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딱 3일 만입니다. 단 3일 만에 거대한 대기업 그룹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단돈 200억 원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200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20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결국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가 철었던 곤을 도대체 기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자금줄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처음에 디폴트 선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에이,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인데 잠깐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겠지. 200억 원 정도는 어떻게든 이리저리 돈을 구해서 곧 해결하고 정상화되겠지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디폴트 선언 이후 불과 3일 만에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파산하기 직전에 정말 부도 나서 문 닫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여잡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의 끈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과 대형 영화관 같은 곳들이 이런 처지에 놓일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 하나가 경영을 잘못해서 무너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대기업들조차 지금 자금줄이 심각하게 말라붙어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런 유동성 위기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자금줄이 막히고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끔찍한 나비 효과는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덮쳐옵니다. 대기업의 위기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 고통스러운 아파트 경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오늘 그 무서운 유동성 위기의 실체와 우리 경제에 퍼지고 있는 도미노 현상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대형 방송사와 미디어 그룹이 하루아침에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걸까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무리한 콘텐츠 투자와 독점 중계권 계약입니다. 여러분 방송사니까 당연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스포츠 중계권 욕심내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한 만큼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 때문에 해당 방송사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월드컵 중계권까지 독점으로 따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무려 2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파다합니다. 올림픽 때도 6천억 원이다, 7천억 원이다 말이 참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픈 실수가 발생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하면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방송국들이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플랫폼들이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독점 중계권은 따냈는데 시청률은 예전 같지 않고 기대했던 광고 수익은 처참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남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결국 이기기는 했는데 그 승리를 쟁취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서 오히려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셔버린 거죠.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금고가 텅텅 비겠죠. 결국 그 여파가 그룹 전체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만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요 카드사들이 해당 방송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전면 중단시켜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공지했다는데 회사 돈줄이 얼마나 말랐으면 법인카드 결제조차 막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법인카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해당 방송사의 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투기 등급이나 다름없는 CCC 등급으로 단숨에 강등시켜버렸습니다. 모기업의 신용등급 역시 덩달아 곤두박질 쳤죠.
지금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찍고 반도체가 호황이라면서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는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이면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거대 기업들조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깔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제1금융권은행에서는 절대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아무리 높게 쳐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 200억 원이라는 돈조차 갚지 못하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불보듯 뻔합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IMF나 금융위기 때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엄청난 규모의 감원과 해고, 그리고 희망퇴직입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 직원들을 밖으로 내모는 거죠. 방송사가 이런 벼랑 끝 위기에 처하면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과연 이 회사가 보유한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사옥과 스튜디오를 팔아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은 지금 이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터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적자가 나면 망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맥경화, 즉 자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대기업 그룹의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금융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파이낸싱, 우리말로는 차환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은 보통 사업을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채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회사를 굴리죠. 만약에 1조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그 1조 원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갚아버립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거죠. 이게 바로 리파이낸싱 차환입니다. 회사가 잘 나가고 신용등급이 높을 때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섭니다. 이자율도 아주 낮게 빌릴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계속 빚을 굴리면서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회사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고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과 은행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이 회사 지금 돈 버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내 돈 못 갚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기존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주던 만기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만 돌려막고 원금 갚으세요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206억 원의 유동화 차입금, 바로 이게 차환에 실패한 겁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더 이상 너희 회사 못 믿겠으니까 돈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금고를 열어보니 200억 원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그룹이 잘 나갈 때 전체 총차입금 규모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2조 8천억 원이라는 빚의 산더미 속에서 겨우 200억 원짜리 돌 한 덩이가 굴러떨어졌을 뿐인데 그 돌덩이를 막지 못해서 전체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리파이낸싱이 막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치명타나 다름없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니까요. 한 계열사에서 디폴트가 나면 그 공포는 그룹 전체로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다른 계열사들이 빌린 돈도 은행들이 서둘러 회수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래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결국 무더기 기업 회생 신청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마르고 숨통이 조여올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안 살림살이를 내다 파는 겁니다. 지금 이 그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상업지구에 있는 대형 미디어 그룹 빌딩부터 시작해서 방송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사옥,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까지 닥치는 대로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옥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뼈를 깎는 고통이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 거래도 뜸하지만 특히나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빌딩을 덜컥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나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방송용 스튜디오 같은 건물은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로 쓰기도 어려워서 아주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팔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건물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옥이나 스튜디오가 진작에 척척 팔려서 현금이 들어왔다면 이번 200억 원 디폴트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안 팔려서 돈이 묶여버리고 은행에서는 돈 갚으라고 목을 조여오고 새로 돈을 빌릴 곳은 완전히 막혀버린 이 삼중고가 결국 대형 미디어 그룹을 파산의 옆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부동산을 쥐고 있어도 거래가 막혀서 현금화하지 못하면 결국 흑자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온 그 거대한 빌딩들과 스튜디오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어려워져서 재산을 처분하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불길한 경고등입니다.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산마저 죗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라도 던져야만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는 유동성, 즉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아무리 장부상으로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200억 원의 현금이 없다면 그 기업은 파산한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이나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도 당장의 부도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다른 수많은 기업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파이낸싱 실패의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대기업의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에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자영업자와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이 어제 오늘 다르고 상가의 권리금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도 결코 이 거대한 자금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인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끊기는 순간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던 개인의 가계 경제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마비가 됩니다. 대형 미디어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결코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 위까지 덮쳐오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전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기업의 디폴트 소식을 들으면 아, 저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상실과 눈물겨운 개인 파산이라는 연쇄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누적되고 있는 리스크를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법인 파산 건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개인 파산 건수가 무려 15,000건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인 2021년 당시 개인 파산이 심각하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가 약 17,000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다 지나기도 전에 벌써 15,00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며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도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평범한 개인들이 엄청난 부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리스크가 사회 전반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파산한다는 것은 단지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 즉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들이 몰려있는 마포구 상암동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파크 7단지 아파트가 지금 경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 무려 13억 5천만 원인데
최저 입찰가 역시 13억 5천만 원으로 신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계 부채의 압력이 어떻게 한계에 달하는지 그 과정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만 해도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취득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 결국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리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또다시 빚을 내서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빚의 규모가 11억 2,5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은행권 대출이 한도에 달하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조차 갚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카드사에서 3,900만 원 수준의 가압류가 들어오고 더 이상 현금을 융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국 자산은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이 차환에 실패해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과 개인이 현금 흐름 확보에 실패해서 경매로 집을 넘기게 되는 본질적인 금융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상암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 지역이자 자산가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조차 지금 시장의 압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마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강남의 주요 자산가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일은 확률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마아파트 물건들이 심심치 않게 경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큰 계층조차도 현재의 부채 압력을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경매에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의 감정가는 35억 6천만 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도 동일하게 35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물건 역시 초기에는 4억 8천만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근저당 설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10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 이면에 얼마나 복잡한 채무가 얽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7억 2천만 원의 강제 경매가 청구되면서 이 고가 아파트도 법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최상위 입지의 자산 소유자들마저 현금 흐름에 덫에 걸려 자산을 매각당하는 모습은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쌓인 리스크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물건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가 33억 3천만 원으로 평가받은 우량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6억 6천만 원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무려 20%나 가격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찰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뛰어난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현재처럼 대출 규제가 강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 환경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유효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자산 역시 2019년에는 7억 8천만 원 수준의 부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9억 1,80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 중복으로 들어오면서 전체 채무 규모가 18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누적되면서 21억 원 이상의 부채 압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부채에 직면한 소유자들은 어떻게든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하고자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미디어 그룹의 대형 사옥이나 스튜디오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처럼 수십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 역시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제때 매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차단된 것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의 본질은 유동성 경색입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가 아무리 높게 평가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할 수 없다면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거대 그룹이 2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하고 일반 직장인부터 강남의 고액 자산가까지 모두가 부채 상환 압력에 시달리며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 내부에 부채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넓고 깊게 누적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경고음이 시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의 침체는 다시 일반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20에서 30% 하락한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면 그 가격 정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가격 하단선으로 인식됩니다. 급매물보다 더 저렴한 경매 낙찰가가 전체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담보 비율을 재조정하며 대출 회수 압박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강제 매각 증가와 가격 하락, 그리고 대출 회수라는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디폴트 사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개인들의 아파트 경매 상황까지 아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거대한 대기업도 단돈 200억 원의 현금을 구하지 못하면 단 3일 만에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빚 돌려막기가 막히는 순간 결국 집을 뺏기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장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자산을 불려나가던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냉혹한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지갑 속의 현금 흐름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달 확실하게 버는 소득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아주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들이 차환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처럼 개인의 돌려막기도 결국에는 벼랑 끝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섣불리 바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만 이 거친 유동성 위기의 파도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꽉 막혀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영끌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위험성을 경고해드린 분석입니다. 모든 금융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은 여러분이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절대로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거나 특정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를 추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돈잔치를 벌인다고 떠들썩해도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부채의 폭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